정보처 효용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5과목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까지는 5과목에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그냥 아주 지옥이었지. 4과목에서 지옥문이 살짝 열리고 5과목은 그냥 지옥에서 풍덩풍덩 헤엄을 친 거야. 그래서 이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옥일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맞추기는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들, 꼭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꽈락이 넘길 수 있는 그런 점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신기술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맞춰주시는 게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뭐 신기술 용어들 그것들을 뭐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5번째 과목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1번 블록 암호화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데,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양방향 암호화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단방향 암호화라는 게 있어요. 자, 양방향 암호화는 내가 암호화를 시키면 복호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양방향 암호화라고 하는 거고, 단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시켰어? 그럼 얘는 복호화시킬 수 없는 거, 이걸 보고 단방향 암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넣을 때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방향 암호화로 암호화를 시키게 된다. 자, 양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대칭키 알고리즘하고 비대칭키, 공개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돼요. 자,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하고 두 개가 똑같은 거를 대칭키 암호화라고 하는 거고, 비대칭키 암호화는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하고 틀려요. 그래서 공개키라는 게 있고 개인키라는 게 있는데, 공개키라는 거는 그냥 외부에다가 뿌려놓는 거야.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는 개인키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문서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보내면 이 사람은 개인키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지. 아이, 그럼 비대칭키 암호화가 훨씬 좋은데 뭐 하려고 대칭키를 써요? 왜냐하면 비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없고, 그리고 빠르게 암호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칭키로 많은 양의 암호화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키 있잖아, 키 같은 거를 분배할 때 비대칭키 암호화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대칭키 알고리즘은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스트림 암호화라는 거하고 그리고 블록 암호화, 이렇게 나누게 돼요. 자,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쫙 쏴줄 때 거기다 XOR 연산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암호화 시키는 거를 스트림 암호화라고 하는 거고, 블록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 져가지고 이렇게 블럭으로 암호화 시키는 거를 블록 암호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RC4라든지 LSF라든지 이런 것들, LSF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블록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DES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AES. DS는 깨져가지고 지금은 안 쓰이고 AES를 써요. 자, 그리고 시드라는 것도 있고, 아리아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칭키 블록 암호화가 존재를 한다. 자, 비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뭔가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라는 거를 이용한 RSA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이산대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디프엘만 방식이라든지 DS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뭐 타원 곡선이 어렵다라는 걸 이용한 ECC라는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단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암호화 시키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MD5라든지 MD4를 발전시킨 MD5라든지 샤 계열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샤는 샤1, 샤2, 샤256, 샤512 많은데 샤 계열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이 단방향 암호화를 해커들이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솔트라는 걸 이렇게 붙이게 된다. 자, 솔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양념을 치는 거예요. 어떤 암호 A가 들어오면은 여기다 솔트를 치는 거지. 뭐 여기다가 CJ다. 자, 이런 식으로 솔트를 치게 되면은 이 레인보우 테이블에는 A는 있지만 여기다 CJ를 붙인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킹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딱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어쨌든 블록 암호화 방식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DS는 블록 암호화예요. AES는 블록 암호화이고 시드는 블록 암호화야. 근데 RC4 같은 경우에는 얘는 스트림 암호화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2번 암호화 방식 보면은 블록 암호화는 DES, 3데스, 데스를 3개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안 쓰여요, 얘는. 둘 다. 얘는 깨져서 안 쓰여요. 그 다음에 AS, IDEA, 시드, 뭐, 크립톤, 아리아, 뭐 이런 것들, IC5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스트림 아모아에는 IC4하고 FSR, LFSR 이런 것들이 스트림 아모아에 들어간다. 자, 해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MD5하고 그리고 샤 계열 이런 것들이 해시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거고 비대칭키 아모아 알고리즘은 RSA, 라빈, 그리고 엘가말, ECC, DSS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푼납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동화 추정 도구는 일단 푼납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 산정할 때 쓰는 거죠. 자, 비용 산정 기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향식 기법이라는 게 있고 하향식 기법이 있고 상향식 기법이 있고 자, 그리고 수학적 기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하향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기법이라는 게 있고 전문가 기법이 있고 자, 그리고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델파이 기법이 있는데 전문가 기법 같은 경우에는 라떼는 말이야 3천만 원에 했어. 전문가가 라떼는 말이야 5천만 원에 했어. 이걸 전문가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 자, 상향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LOC 기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라인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이렇게 산정하는 거. 자, 그다음에 수학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코코모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코코모 기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저기 나왔던 푼납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푼납 모형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펑션 포인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자, 코코모 같은 경우에는 라인수를 기준으로 5만 라인 이하이냐라는 오가닉형, 그러니까는 그 조직형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30만 라인 이하이냐라는 반분리형, 세미디테치드라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30만 라인 이상이냐라는 임베디드형이 있다. 자, 푼납 모형 같은 경우에는 랠리 노든 곡선을 이용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만든 자동화 도구는 슬림이라는 거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펑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에다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입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에다 점수를 주는 펑션 포인트라는 게 있다. 자, 이것도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푼납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동화 추정 도구는 얘는 슬림이라니까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번의 정답은 2번 슬림이 되는 거라.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RI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RIP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자, 라우팅 프로토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우팅 프로토콜도 너무너무 잘 나온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정적이 있고 정적 라우터하고 동적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 정적은 말 그대로 안 나와. 얘는 정적은 관리자가 입력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나와. 얘는 안 나오고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지들끼리 막 알아서 통신을 하는 거지. 라우터들끼리. 그래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가지고 있게 하는 거. 그걸 보고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그리고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EGP라는 거. IGP라는 거하고 EGP라는 거 이렇게 나누게 돼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자,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RIP 프로토콜하고 자, 그리고 OSPF라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 BGP야, BGP. 자, 이렇게 있다. 잘 나오는 건 RIP하고 OSPF예요. 자, RIP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있는데 최대 15홉까지만 이동을 하는 거고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자, 그리고 OSP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홉수의 제한은 없고 그리고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원주예요. 제가 사는 원주. 여기는 부산이 있어. 자, 서울에서 원주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뭐 지역들을 거치겠죠. 자, 요렇게 오면은 100km 정도가 걸려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원주까지 오게 되면은 800km가 걸려. RI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홉수만 보는 거예요. 한 홉, 두 홉. 아우, 얘가 좋은 거야. 800km 오는 거예요. 근데 OSPF 같은 경우에는 상태들을 보는 거지. 야, 여긴 400km야.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100k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는 거. 요걸 보고 OSPF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태들을 보는 거예요. 링크들. 이런 링크들의 상태 값을 봐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게 OSPF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쵸?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으니까 소규모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다. 얘는 15홉, 15번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최대 홉 카운트를 115홉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15홉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최단 경로 탐색에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거 맞는 건데
3번이 틀린 거죠. 115호흡이 아니라 15호흡으로 한정을 한다.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 보안의 3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아닌 것은 휘발성이 되는 거죠. 휘발성. 4번의 정답은 휘발성. 자,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있어.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인가된 사용자만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밀성인 거고,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가된 사용자만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결성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어야 된다. 이게 무결성인 거고,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자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할 때, 인가된 사람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용성이에요. 오케이? 정보 보안의 3대 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저기 북한에 계신 분 말고 기밀성.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중 나선형 모델의 4가지 주요 활동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것도 맞춰줘야 돼요. 나선형 모델이라고 그랬어.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험 관리가 추가된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켜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개발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험 분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위험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평가를 하게 된다. 자, 이것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를 나선형 모델이라고 한다. 자, 처음에 뭐를 해요? 계획 수립을 한대. 그러니까 얘가 1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위험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위험 분석, 얘를 하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개발하는 거죠. 얘가 3번째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평가하는 4번째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A, D, C, B가 되는 거죠. A, D, C, B 순으로 반복한다. 그래서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나선형 모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은, 자, 일단 많은 데이터가 있어.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라 다른 것들 다 쓸모없으니까 이런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캐내는 거지. 그것들을 보고 마이닝이라고 해요.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데이터 마이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기술 용어라서 이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실무적으로 검증된 개발 보안 방법론 중 하나로서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 사례를 SDLC에 통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생명주기 방법론은, 그래서 모범 사례라고 그랬으니까 이 SDLC라는 데다가 이 SDLC,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이렇게 유지되면서 폐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SDLC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보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Secure SDLC가 되는 거예요. Secure SDLC가. Secure SDLC의 종류에는 CLASP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MS, 그리고 SDL, MS, SDL이라는 게 있고, 세븐 터치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세븐 터치 포인트. 자, 각각의 특징이 뭐냐면은 CLASP 같은 경우에는 그냥 SDLC 초기에 하는 거예요. 초기에 해가지고 뭐 전 과정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거를 CLASP라고 하는 거고, MS, SDL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MS사에서 만든 거. 그리고 그 세븐 터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모범 사례를 적용한 거예요. 모범 사례를.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세븐터치 포인트가 되는 거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으로 선형순차 모델이다. 선형순차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폭포수 방법론이에요.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론, 요거를 보고 폭포수 방법론이라고 한다.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사항 분석,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의 단계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형은 폭포수 모형, 1번 폭포수 모형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건 힘들어요. 왜? 여기서 단계별로 명확하게 산출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게 폭포수 방법론의 특징이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 점수 모형에서 비용 산정에 이용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입력이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 점수 모형에 들어가는 거라. 근데 클래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기능 점수의 점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명령어라든지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출력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능 점수에 이용되는 건데 클래스 인터페이스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1번. 얘는 1번이 되는 거야. 자, 기능 점수는 일단 데이터 기능하고 트랜잭션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기능에는 파일이라든지 어떤 내부 파일이라든지 외부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입력, 외부 출력, 조회 그리고 명령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명령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명령어 이런 것들이 기능 점수 산정 기법에 들어가는 요소가 된다.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기술은 땡땡땡은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게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얘는 매시업이에요, 매시업.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매시업이 된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는 기반하에 1978년 MIT에 의해 제안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소인수분해가 어렵다. 뭐 x하고 곱하기 y라는 걸 했을 때 z라는 값이 나오면은 이 z값만 가지고 x값하고 y값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를 이용한 RSA가 되는 거죠. RSA가. 11번의 정답은 4번 RSA가 된다. DES나 아리아나 시드나 얘 다 뭐예요? 얘 다 대칭키 알고리즘이야. 대칭키 알고리즘. 대칭키의 블록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블록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블록 알고리즘의 종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코드에서 밑줄로 표시된 부분에는 어떤 보안 약점이 존재하는가 라고 했어요. 자,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밑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하드코드 돼 있잖아요. 그 암호라는 게 여기 지금 암호화 키를 저장했는데 그 암호화 키가 하드코딩 돼 있어.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요 소스가 누출됐으면은 요 키를 가지고 얘를 복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 자, 보면은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이건 상관없죠. 중요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권한이라는 거 없었어요.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사용 하드코딩 돼 있잖아. 거기에 그 키를 하드코딩 시켰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스 코드에 없었어요. 근데 그 코드가 하드코딩 되어 있으니까.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랜의 네트워크 토폴리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거죠. 토폴리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형도 있고 망형도 있고 링형도 있고 버스형도 있고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선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단말기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버스형이 되는 거지. 버스형.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버스형이 된다. 자, 성형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성형이라고 하는 거고, 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걸 링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물형 같은 경우에는 메쉬형.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그물형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 나오면은, 아싸! 이러고 맞추셔야 돼요. 자, 14번. 디도스 공격과 연관이 있는 공격 방법은 일단 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이나 어떤 거를 해치는 공격이죠? 얘는 시스템의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지. 자,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그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 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이다. 자,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공격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는 걸 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거고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쫄따구들을 만드는 거야. 좀비 PC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비 PC들이 만들어졌으면은 쫄따구가 만들어졌으면은 자 이제 공격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디도스 공격이다. 자, 근데 이 공격 방법 이건 외워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야. TFN이라고 하는데 종류를 좀 보면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트리누라는 거하고 TFN하고 슈타첼드라트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CPM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을 때 임계 경로의 소요기일은 했어요. 자, CPM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들을 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WBS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뭐 일정들을 계산을 하겠지. 뭐 로그인 할 때는 며칠 걸리고 회원 가입할 때는 며칠 걸리고 이런 것들을 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만든 거 이걸 보고 그 CPM 네트워크 퍼트 CPM 네트워크라고 한다. 예전에는 퍼트하고 CPM하고 따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퍼트 CPM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임계 경로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최소한 얼만큼을 가지고 있어야지 끝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계 경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요렇게 프로젝트가 요런 모듈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2일 걸리고 2일 걸리고 3일 걸리고 3일 걸려. 그럼 얘는 10일 걸린다라는 거지. 요렇게 모듈을 만들었을 때 이런 모듈들을 설계를 할 때는 10일 걸린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경로는 요렇게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온 다음에 요렇게 끝나요. 자, 얘는 2일 걸리고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4일 걸려. 그러면은 14일이 걸리는 거지. 얘는 14일이 걸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끝났어요. 얘는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4일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9, 10, 11, 12, 12일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임계 경로를 구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일 가지고 못 끝내잖아. 이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14일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14일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게 임계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14일이 되는 거라. 오케이? 어렵지 않죠? 더하기 빼기, 빼기도 안 해도 돼. 더하기 한 다음에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칩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품, 즉 블록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재사용 방법은, 자, 일단 재사용 방법에는 합성 중심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생성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생성 중심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합성 중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합성시키는 거야. 끼워 맞추는 거지. 끼워 맞춰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를 합성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 생성 중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추상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 추상화 시켜가지고 구현하는 거를 생성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여기는 모듈처럼 끼워 맞춰가지고 완성시키는 재사용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걔는 합성 중심이 되겠지. 합성 중심이.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 합성 중심이 되는 거라.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 모델로 실제 물리적인 자산 대신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함으로써 실제 자산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산 최적화, 그리고 돌발 사고 최소화, 생산성 증가 등 설계부터 제조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은, 아이고 더럽게 어렵네. 얘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용어죠. 외워둬야 돼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얘는 17번의 정답은 3번. 이런 거 디지털 트윈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외워가지고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보시면 돼.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 무선 랜의 한계 극복을 위해 등장하였으며 대규모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생성에 최적화되어 차세대 이동통신, 홈 네트워킹, 공공안정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기술은, 얘도 네트워크 신기술이에요. 메시 네트워크. 서로 막 그물처럼 연결했다고 그래가지고 18번의 정답은 4번 메시 네트워크가 된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중 소프트웨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평가 및 개선하는 국제 표준은 이 뭐냐면은 프로세스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 그 소프트웨어 제품을 평가하는 거는 ISO IC 9126이 되는 거지. 9126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능성, 기신사 효율이 해가지고 기신사 효율이 해가지고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그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는 거고, CPU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모리라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되는 거고, 이사갈 수 있는, 다른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품질 특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 품질 특성에 해당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냐, 너네 회사 잘 돌아가니,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런 프로세스 평가 국제 표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CMM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CMM이라는 게 있는데 이 CM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었어. 근데 유럽 애들은 미국 애들이 만든 거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갖고 스파이스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유럽에서 만든 거고 CMM을 조금 발전시킨 게 CMMI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서 국제표준 찾아보면은 스크럼 아니고 뭐 ISO 12509 아니야. 스파이스 맞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 스파이스가 되는 거지. 스파이스. 그래서 19번에는 3번이 되는 거라.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코코모 모델의 프로젝트 유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코코모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비용 산정 기법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형이라는 게 있어요. 5만 라인 이하인 조직형, 오가닉형이 있고, 자, 그리고 30만 라인 이하인 반분리형, 세미 디태치드가 있고, 자, 그리고 30만 라인 이상인 인베디드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아닌 거 찾아보면은 오가닉 있어요. 자, 세미 디태치드 있고 인베디드 있어요. 시퀀셜이라고 하는 건 순차적인 건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오가닉하고 세미 디태치드 그리고 인베디드 이런 것들이 있다.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아닌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자, 이번 2020년 3회 보면은 신기술 용어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도 들어가면서 그냥 말 자체를 늘려버린 거야. 그 말 자체가 늘어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딱딱 맞춰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뭐 비용 산정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이라든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정말 꼭 맞춰주셔야 된다. 꼭 그래야지 합격하실 수 있다. 꽈락만 넘기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과목에서 고득점 하는 거고, 그리고 4과목에서는 이제 60점 넘기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5과목은 꽈락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5과목에서 다 맞추겠다? 못해요, 그렇게. 신기술 용어. 뉴스 보다가, 출제위원이 뉴스 보다가, 저거 좋아. 그러면 내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뉴스를 못 봤어. 그러면 틀리는 거지. 메타버스라는 거 언제 곧 나올 것 같아.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내가 뉴스에서 듣기로는 그 이재명 후보가 매일 타는 버스였잖아요. 그럼 메타버스 매일 타는 버스였잖아. 매일 타는 버스네?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의미가 가상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가상의 공간에서 노는 거를 보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데 나는 매일 타는 버스를 알고 있어. 그럼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낼 수가 있단 말이라. 그러니까 꼭 맞춰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꼭 맞춰야 되는 거고, 나머지 용어들은 어떤 교재를 보셨든, 어떤 강의를 들으셨든, 그 강의에 나온 것들, 그 교재에 나온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어쨌든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